이번 사고를 인재라고 하는 것이 비는 막을 수 없었어도 당시 지하차도로 차들이 들어가는 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인데요. 저희가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어떤 분이 지시를 해. 장비 한 대 가지고 이게 지금 공사가 되겠느냐, 방제가. 얼른 더 장비를 투입을 빨리 시켜서 얼른 막는 게 관건이다. 그 물은 차올라 오지.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서 그걸 막으려니까 지금 교량 밑바닥에 바가지가 다니까 밀어 올리지는 못해. 지금 한복창에서 청주송 간의 미호강교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교량 공사한 구간에서 이제 제방축이 터져서 물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수신 대응을 한 인재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장비를 가지고 조금씩 호구 토사를 타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이제 예방하는 그런 뭐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뭐 그거 가지고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하차도 그 부분에 대한 이때까지도 사고 나기 전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대로 관리됐던 거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화도 좀 나고요. 실제로 그 밑에 하나씩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 볼게요. 흥덕구청 얘기는 지하차도 통제는 도청 권한이라고 했고 행복청은 보강 작업을 했다고 얘기했고 제방 관련해서 청주시는 이 지하차도 통제 권한 없다. 충청북도는 갑자기 물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통제할 겨를이 없었다. 어떤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식의 지자체 사이에서의 책임 떠넘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아무 죄 없이 희생당한 희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처음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3년 전에 부산에서 부산 초량 지하차도도 비슷한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결국은 11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돼서 기소가 돼가지고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사건을 다 기억하는 공무원들이고 지자체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이런 정도의 극한 호우라고 하는 호칭이 붙을 정도의 막대한 양이 쏟아지고 지금 알려진 것처럼 당일날 새벽에 홍수경보주의보가 일단 발효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자체가 흥덕구청이든 청주시든 아니면 행복청이든 충청도청이든 어디든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직감한 상황이면은 통제부터 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았겠습니까? 못 들어가기만 했으면 저 많은 사람이 억울한 희생을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관할이 아니다, 우리 통제 권한이 없다, 다른 데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책임 떠넘기가 아니라 3년 전에 있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의 그 교훈을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뉴얼로 만들지 못했고 그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저 엄청난 홍수경보주의보도 불구하고 통제하는 사람 하나 없었느냐. 그리고 또 아까 그 인터뷰에 나왔습니다만 112에도 신고하고 119에도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미 다 공무원 기관에는 다 신고가 된 상황인데 왜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았는지 정말 참 통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저 화면이 이 화면이 이제 참사 초기 그러니까 참사 직전에 이제 물이 조금씩 더 흘러나가고 이제 물량이 늘어나가는 제방 주변 미호강 주변의 모습이었다면 바로 저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6만 톤, 그러니까 집채만한 물이 갑자기 궁평 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내려가는 모습. 글쎄요. 그래서 저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뭐 책임 회피 뭐 이런 걸 저희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용재 교수님 어떻게 썼어야 됩니까? 여러 번의 그 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위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사항이 단계별로 사항이 보고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가장 일선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 재해를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고 체계를 다 따지다가 시간이 지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책임 회피 내지는 보고 체계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겨를이 없었다. 비는 막을 수 없었어도 저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차량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는 확실할 것 같아요.
제대로 조사도 좀 해야 될 거고요. 허준 변호사님. 근데 이 얘기 말고도 책임 소재를 떠나서 112 신고도 좀 몇 차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이미 오전 7시 2분, 7시 58분에 두 차례 112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국무조정실 발표, 확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해달라, 주민 대피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다고 하고 예. 지금 해당 지역 주민인 장창규 궁평 112 전 이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분이 아침 7시 40분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나가봤더니 도저히 모래성 쌓는 제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감리단장에게 얘기를 했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감리단장도 도저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112에 신고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책임 소재야 지금 이게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물론 조사를 더 해봐야 되고 상황을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 교통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최악의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경고가 있었고 심지어 112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서 출동을 하지 못했다. 소방은 당시 상황만 전달하고 현장 인기 없이 그냥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관계기관이든 모두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버스 얘기요. 원래 노선이 아니었고 폭우에 도로가 통제되자 우회 운행을 했고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버스 기사가 빨리 창문 열고 위로 가라 그랬는데 너무 순식간에 강물 6만 톤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말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졌는데 이런저런 거 다 이제 국무조정실까지 좀 나서겠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면요. 오늘 오후에 국무조정실 얘기는 경찰, 소방 안전조치 내역까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소방청 얘기는 청주시 당직실에 상황을 전달하고 현장 인기 없이 떠났다. 경찰 얘기는 또 인력 부족해서 사고 장소 출동 못했다. 이런저런 부분까지 감찰을 착수하겠다. 이런 보도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참사 책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책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엄격한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엄정하게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서라도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책임과 원인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면 또 거기에 대한 국정의 최고 지휘자로서 엄격한 문책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문책도 중요하고 재발 방지도 중요할 텐데 먼저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부산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번 오송 때도 지하차도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책임 소재를 물어도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책임은 항상 현장에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권한에서 책임인데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없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통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현장 경찰이 통제를 했다. 그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통제했어? 책임을 또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공직사회에 누적이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뭔가 하면 왜 네가 나대냐? 왜 네가 무슨 결정으로 권한으로 그걸 결정하느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면 그런 식의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게 아주 몸에 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까 보았듯이 단계별로 다 책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책임을 그 도지사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거 지시를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현장 책임자나 책임을 분산시키고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에 대해서는 나중에 면책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안 생기면 대통령이 그냥 했지 않습니까? 과도할 정도로 대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과도하게 대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왜 당신은 권한 없이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공직사회가 이렇게 무사한 일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한테 괜히 했다가 내가 책임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 현장 경찰이 본인 결정에 따라서 통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고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서 결국 끝나고 나서 또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재난 시스템에 만약 가동을 되면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권한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현장에 있는 순찰 경찰이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차 처리 못 시킨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그냥 스탑을 시켜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면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해야지 자꾸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책임을 따지면 우리가 좀 헬로윈 참사 봤지 않습니까? 다 책임 떠넘깁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냥 흐지부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지금 재난 시스템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권한을 줘야 된다. 현장에 있는 사람, 일선에 있는 사람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면책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본인들이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가장 최근 현장에서 들어온 영상들을 하나씩 만나보고 있는데 영상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 보면 물이 대부분 9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굴착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언뜻 그 747번 버스의 빨간 버스의 형체도 좀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진흙, 갯벌에 준하는 지금 물이 빠진 상태고 아주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영상에도 지나갔는데 이제 밖에 있는 차량 감식을 위해서 국가수도 좀 파견이 돼 있고 지금 비가 거의 다 그쳤기 때문에 현장 감식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현장 가면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저 먹구름이 참 원망스럽네요. 지금 현장 화면 봤고요. 이영주 교수님, 화면을 저하고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앞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대처 요령인데 전문가로서 좀 더 자세하게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반복되면 어떻게 행동 요령을 취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어떤 사고든지요. 주변 사람들과 그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알리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지하도를 지날 때 이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폭우 시에는. 그래서 3분의 2가 잠길 때는 차량을 두고 대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3분의 2가 잠길 정도면 정말 수천 회의 꼴깍 이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뭔가 적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맞는 거고요. 혹시 그래도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썬루프를 반드시 열어두고 있어야 나중에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탈출이 가능한 거죠. 단순히 차량을 아끼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차 내에 있다라고 하면 차는 어떨지 모르지만 본인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시 창문을 못 열었다고 하면 창문을 깨서라도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차 유리가 웬만큼 그저 손으로 쳐가지고는 깨지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단단한 뾰족한 이런 물건이 제일 효과적이고요. 중앙을 때리는 것보다는 모서리를 떼는 것이 유리가 가장 잘 깨지는 곳이다라는 걸 꼭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제가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서 탈출을 해야 되고 시동이 꺼졌다면 당황하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단한 물체 그래서 창문 모서리를 깨야 됩니다. 여기 대략 예가 나오는데 안전벨트의 단단한 버클 부분으로 창문을 내리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전문가의 소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기상청의 호우특보 뉴스를 좀 민감하게 들으신 다음에 호우가 왔을 때는 차를 아예 몰지 않는 게 가장 큰 예방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차를 몰지 않는 방법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요령까지 좀 만나봤는데 허준 변호사님, 오송 지하차도 말고도 사실 충청도에 있는 충청 남북도에 있는 여러 문화재까지 지금 거의 침수가 된 상태. 이런 사진들도 좀 올라왔어요. 네, 앞서 제가 간략하게 개괄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백제 부여 쪽의 문화재 피해 너무나 심각합니다. 문화재청 따르면 39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산성 누각이 지금 지붕만 남기고 다 침수된 상태입니다. 공산성 84년에 복원됐다가 39년 만에 이런 침수 피해를 지금 입은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또 지금 성벽도 일부가 유실이 돼서 펜스를 설치하고 추가 토사의 유실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무령왕릉뿐만 아니라 부여 왕릉원의 이 무덤들도 일부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또 영광군에 있는 지금 신천리 3층 석탑 여기가 지금 10m가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석축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재 복구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게 이제 공주의 공산성이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경북 예천에 있는 회룡포인데 거의 지금 과거 화면에 비해서는 섬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논도 좀 소실되고 침수가 됐고요. 일부 민가도 조금 침수가 돼 있는 상태. 회룡포 폭우 전후의 모습을 좀 보면 얼마나 이번 비가 500mm 넘게 온 지역이 있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50cm 넘게 온 거잖아요, 비가. 이게 얼마나 많은 비가 와서 큰 피해를 입었는지가 좀 짐작이 됩니다.
행동 요령부터 오송 지하차도의 지금 수색 구조 상황 그리고 예천까지 포함한 비피해 사항까지 저희가 첫 번째 뉴스로 하나하나 저희가 집중호우 특집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는 참사와 관련된 정치권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